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8번째 책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읽거라. 저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책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저나 정민여나 뭐 읽질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먼저 이 소설은 5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주인공이 이탈리아에서 건축을 공부하던 미국의 청년이죠. 프리데릭이라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탈리아 전선에서 구급차 부대 장교로 자원하여 근무를 하다 친한 친구인 외과 의사 리날디로부터 캐서린 바클리라는 여인을 소개받습니다. 지 얘기네. 구급차 그렇네. 부대 장교.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프리데릭이 그녀를 유혹했지만 여자가 이제 깠구나. 까였죠, 여자한테. 네. 그리고 프리데릭은 무릎에 중상을 입고 밀란으로 보내졌는데 여기서 또 캐서린을 다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죠. 운명적 사랑이다, 그죠? 네. 자, 2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리데릭과 캐서린은 밀란의 병원에서 둘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됐어. 이때가 여름이었죠. 네, 여름철이었습니다. 네. 뭔 상관이죠? 아니 이게 1부, 5부가 봄, 여름, 가을, 늦가을, 겨울 이렇게 쫙 이어지거든요. 계절별로. 여름에 불타올랐군요. 그렇죠. 여름은 사랑의 계절.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름은 사랑의 계절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노래를 한 10곡 얘기하시면 한 곡 알까 말까예요. 네. 세대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뭘 너나 나나 뭐. 뭔 소리예요? 전 80년대 중반생이에요. 네, 어쨌든 네. 자, 프리데릭은 부상당한 무릎이 나아지자 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황달 진단을 받게 되었으나 황달. 예, 누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노랗게 는. 그 황달 신생아들이 그렇죠. 신생 황달. 네. 황달이 왜 생겨요? 뭐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네. 알코올 중독자들이 눈이 노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치.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랬는데 또 술을 몰래 마신 사실이 발각되어 바로 전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때 캐서린은 자신이 임신 3개월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임신하게 되는군요. 자, 3부는 가을인가요, 그러면? 네. 프리데릭은 그의 부대로 돌아왔으나 부대의 사기가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얼마 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군이 카포레도 전투에서 이탈리아 국경으로 넘어오고 이탈리아군은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퇴각하던 프리데릭 일행은 혼란스러운 퇴각 행렬로 인해 부대에서 이탈하게 되고 길을 잃었으나 간신히 다시 다른 부대 퇴각 행렬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대를 이탈한 장교들을 간첩으로 몰아 즉격 처분을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프리데릭은 강으로 뛰어들어 도망치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군인들을 피해 캐서린이 있는 스트레사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습니다. 스트레사가 어디예요? 이탈리아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자를 찾아가는 거죠. 사랑을 찾아서. 이탈리아의 북부의 서쪽 북서라고요. 북서쪽. 그러니까 스위스랑 좀 가까운. 그래 나중에 이제 도망을 쳐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사부에서 둘은 만나는데 프리데릭이 곧 체포될 것이라는 소식을 친했던 바텐더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만 보트를 타고 새벽에 스위스의 불의 사고로 탈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스위스 경찰한테 체포가 되는데 조사를 받은 후에 거주를 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5부 마지막이죠. 프리데릭과 캐서린은 아이를 낳으면 미국으로 가서 살기로 약속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후 이들은 병원이 있는 로잔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출산을 하려 하는데 진짜 비극이네. 캐서린의 산통 시간이 길어졌고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이는 사산되었고 음. 캐서린이 출혈이 심해서 사망하게 된다고. 네. 이렇게 끝나요? 그렇죠. 확 끝나요. 네. 뭐야 이거 사랑해서 임신해서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죽잖아요. 남자는 안 죽잖아요. 남자는 안 죽지는 않는데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아이와 자기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정말 잃어버린 세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된 거죠. 여자는 왜 애 낳다 죽어? 짜증나. 그 사실은 근데 애 낳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중세 유럽도 그렇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계모 설화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화에서 계모가 자기 애가 아닌 정말 가혹하게 굴고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런 출산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비극들하고 많이 연관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계절로 비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년 그렇죠. 동안? 1년 동안이죠. 봄부터 겨울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1년이란 게 네. 보통 우리 사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계라는 걸 하나의 인생의 한 비유로 많이 하잖아요. 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봄에 이제 뭔가 스프링 아닙니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고 여름에 이제 무성하게 되잖아요. 불타오르고. 그러다 가을에 이제 결실도 없지만 이제 쇠락하게 되고 겨울에 결국 모든 게 다 떨어지는 어떤 죽음의 시간.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비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든 어떻게 저렇게 살든 결국은 나중에 다 죽는다. 이거를 이제 결국 인간의 삶은 비극적인 것이다. 해밍웨이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용 봐서는 이게 왜 위대한 책인지 뭐가 대단한지 잘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용은 뭐 사실 우리가 성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끝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숲도 중요한데 나무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숲에 어떤 나무들이 숨어 있고 어떤 과실수가 숨어 있고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책을 보면 이 해밍웨이의 어떤 글쓰기 우리 원래 이 책의 제일 앞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봄에 전쟁터에 이제 들판에서 뭐 비가 내리고 축축해지더니 콜레라가 덮쳐가지고 이제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목에서 쭉 이 묘사되는 문장들이 거의 우리 예전에 뭐 성문 영어라든지 이런 예전 이제 80년대 네네. 이 성문 종합 영어라든지 성문 영어 진짜 오랜만에 네. 들었군요. 뭘로 했어요, 정민영은? 뭘로 해요? 영어. 성문 영어. 영어 맨투맨으로 했어요? 성문 영어로 했어요? 성문 영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도 성문 영어 했어? 네. 맨투맨이 있긴 있었는데 워낙 네. 성문 영어가 뭐 유명해가지고 그거랑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 제일 싫어했지. 홍성대. 네. 그 아저씨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엄청 벌어. 학교도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맞습니다. 정석이 어느 정도 팔렸다고 생각하세요? 수학의 정석이요. 성경책만큼? 한 500만 권 팔렸습니까? 제가 알기로 3천만 권 팔렸다고 3천만 권이요? 네, 우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제 아니 생각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수학의 정석이 완투 있지. 3천만 권 아닌가? 아니 근데 하여튼 제일 많이 1,000만 대를 그럴 수는 넘어가는 있을 것 거예요. 같은데. 1,000만 대를 넘어. 페이지 수도 많지. 학생들 다 사야 됐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거의 비슷한 책이 있대요. 오 정석이랑요? 네, 그래서 그 책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해서 오. 뭐 일본 책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간혹. 그러니까 이제 있긴 수학의 하죠. 정석은 뭐 이런 여담입니다만 왜 이게 기존의 책하고 달랐냐. 본래 네. 종로학을 만든 사람이 수학의 완성이라는 책을 60년대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히트를 쳤어요. 50년대부터 60년대. 그래서 네. 종로학을 만든 거예요. 정경진 원장이라는 분이 그 이런 거 수학의 어떻게 완성. 알아? 네, 하여튼 그런 게 수학이. 서울대생이잖아.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이 나왔는데 왜 히트를 쳤냐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고 답이 뒤에 있었어요. 네. 수학의 정석은 문제가 있고 답이 밑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제 그렇지. 있고 바로 답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히트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수험생들한테 뭐 그렇게 보니까 괜찮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문제만 있고 답은 다 뒤에 있는데 여기는 예제가 있고 예제에 대한 풀이 과정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좀 더 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좀 체제상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 사면 약간 얇은 책 그 부록 같은 것도 사야 돼. 그게 해답집. 해답집을 네. 하기 싫어. 정석은 진짜 어디까지 봤어요? 집합? 집합이죠 무조건. 항상 집합이 집합. 나죠. 집합만 겁나 파고 그 다음부터는 집합 다음이 뭐였어요? 집합 다음이 행렬인가? 아니 행렬은 뒤에 수학 2에 이제 첫 번째가 또 행렬이고. 아 수학 2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전 문과였어요. 나도 성문 그거예요. 영어는 네. 항상 일이 관사였나요?
관사로 아, 이게 관사. 그렇죠. 관사. 부정관사 더 그것만 하다가 이제 끝냈죠. 또 그거 왜 배웠냐고 지금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일당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때 안 봤던 네. 나나 정민여는 네. 지금 어차피 같이 열심히 맞아. 봤던 사람이 다 같이 있잖아 지금. 맞아요.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그 이제 정석과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기억을 공유하면서 상호 소통을 하고 있다. 네. 더 싫은 건 성문 영어에 한자가 더 많아. 영어 책인데 한자가 더 많아. 맞아. 그 송성문 선생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평생 모았던 문화재 이런 것들을 국가에 기증하고 또 훌륭한 진짜요? 분이시네. 아 성문 영어가 성문 씨가 쓴 거예요? 송성문 선생. 아 몰랐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네. 그럼 그거고. 그러니까 네. 바로 그 해밍웨이의 그 글이 고른 네. 성문 영어에 실릴 만큼 정말 명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글쓰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문장이 짧고 또 첫 단락도 짧고 영어가 아주 힘찬 영어, 긍정 구문을 쓰고 또 이 사람의 스승이 에즈라 파운드라는 시인이 있어요. 네. 미국 출신인데 또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무솔리니 치하의 파시스트 선전 방송을 한 사람이에요. 아.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전쟁 나고 전범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범은 안 되고 정신 이상자다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12년간 이제 강제 이제 됐는데 이 사람한테도 항상 그 짧게 써야 된다. 최소한의 의의를 써라. 너무 어려운 말 절대 쓰면 안 된다. 그 해밍웨이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소설을 읽으면서 영어 사전, 그러니까 우리 팀이 국어 사전을 펼쳐보면 그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최소한의 의의를 가지고 누구나 알기 쉽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해밍웨이 책을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만큼 어떤 최소한의 의의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간결하게 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재미있는 게 형용사 부사를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야 글이 힘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따뜻한 날이었다 하는 것보다 날씨가 따뜻했다. 이게 더 좀 더 간결하고 힘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비틀비틀하면서 걸었다 이거보다 비틀거렸다. 휘청거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체에서도 되게 남성다움이 느껴지네요. 바로 그렇죠. 네. 힘이 있는 문체를 가려면 항상 명사 동사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라든지 부사를 많이 쓰게 되면 이게 늘어지게 된다 이거죠. 뭐 그런 원칙들을 하면서 그 해밍웨이가 그 유명한 기관총 문체죠. 다다다다. 항상 그 우리로 치면 우리가 다다 이게 평서문으로 끝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흔히 체면 효과까지 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짧은 문장들 계속 나열되는 걸 보다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문체상의 미학들 이게 아주 이제 지금도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게 왜 해밍웨이냐. 그래서 해밍웨이를 보고 지금도 뭐 언어의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우리 구체적인 걸 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의 여름 우리는 산으로 이어지는 평원과 강을 마주보고 있는 어느 마을의 민가에서 지내고 있었다. 강바닥에는 햇빛을 받아 바싹 마르고 하얗게 빛나는 자갈과 조약돌들이 깔려 있었고. 긴데?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길다고 네. 어떻게 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들판은 풍성했다. 과일나무로 가득 찬 과수원이 도처에 있었다. 들판 너머 산들은 갈색으로 벌거벗었다. 산에선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엔드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그게 등의 접속사로 연결하니까 더 짧게 보이죠. 밤이면 폭격으로 인한 성광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사실은 간결하게 이런 딱 들어야 게 군더더기 없이. 네, 군더더기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네. 하다가 이제 그 아이가 죽고 뭐 엄마 죽고 이 내용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인류가 뭐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좀 의미를 상징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무기여 잘 네. 있거라가 제목이기도 하니까. 그 사실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제목이 네. 본래 이 해밍웨이가 제목을 정할 때 항상 인용하는 그러니까 참고하는 게 네. 성경하고 옥스포드 영시 선집이라는 거예요. 시집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 자기 제목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해는 다시 떠오른다도 그 성경 전도서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 해는 또 다시 가고 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세대는 다시 가고 다시 오고 뭐 이런 데서 차가 나오고. 그러니까 엄마랑 그렇게 싸웠는데도 결국 그걸 못 벗어나는구나. 맞아. 성경을 못. 이래서 집안 교육이 중요하다는 가정 환경이 중요하고.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 네. 그럼 무기여 자리 거라는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옥스포드 영시 선집에 조지 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영국 우리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아시죠? 네. 뭐 나라와 결혼했다. 네네네. 어. 나라와 결혼했다? 예. 바로 그 우리
503. 그쪽이 이거를 모델로 했잖아요. 그분이 그럼 그거 따라한 거예요? 네. 본래 이제 그쪽에서 예전에 이제 일동 이미지 그 컨셉을 잡을 때 대처 마그리 대처를 이미지 모델로 롤 모델로 하자니까 본인이 별로 안 좋아했다잖아요. 이 자기는 여왕인데 여왕입니다. 이거 지금. 어디 감히 총리 따위야. 여왕님이지. 세탁소 집 딸, 네, 대처가 세탁소 집 딸이었죠. 그렇죠. 자기랑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라랑 결혼했다는 게 네, 거의 나온 얘기군요. 그렇죠. 엘리자베스 1세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를 모시던 이제 우리 기사가 이제 물러나게 됐어. 나이도 들고 해서 물러나게 되면서 더 이상 내가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우리 여왕님을 위해서 싸우지 못한 것을 참 한탄하면서 이제 무기여 잘 있거라, 뭐 잘 있으라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다른 의미로 쓴 거죠. 그러니까 페어웰 투 암즈 아닙니까? 암. 네네. 이거를 사람들이 영문학 시간에서 아이들이 착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팔들아 잘 있거라. 암즈니까. 네. 팔들아 잘 있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팔을 잃어버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기사한테 무기라는 게 팔이나 마찬가지니까. 또 그런 해석도 되네요. 네. 오. 그런 의미까지. 뭐야, 정민호 해석 하나 추가요? 네. 아유. 나 왜 이러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유료화가 공부하지 말라고.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데. 근데 그게 사실 암즈라는 게 네. 이 책에 보면 그런 것도 있죠. 그 자기가 좋아했던 프레드릭 헨리 중위가 사랑했던 캐서린 버클리의 팔을 결국 이 양팔이 안을 수 있는 게 품이잖아요. 어떤 사랑한 사람의 품이잖아요. 같이 그 품하고 다시 나중에 죽으니까 떠나는 것도 되죠.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중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 애 죽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니까요. 그 애 죽는 거는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 인류의 희망과 미래가 사라졌다. 애를 키운다는 것은 미래를 키우는 것인데 그렇지. 희망을 키운다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미 1차 세계대전으로 제약을 저질렀고 이미 우리가 이런 세대 잃어버린 세대에게 더 이상 희망이 가당키는 한 일이냐 뭐 이런 의미에서 자기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해밍웨이가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애를. 예, 그리고 캐서린 버클리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근데 결국 죽이는 게 맞다라고 판정을 했대요. 네. 60번이나 고쳤다고. 그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열 몇 번이다, 30 몇 번이다, 60번이다 이렇게 뭘 나오는데요. 고쳐요? 이게 결말을- 마지막 단락, 결말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일까 말까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퇴고를 하는 거예요. 속고 나서 어떤 사람 한 번 속고 나면 난 더 이상 안 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네. 해밍웨이는 계속해서 다시 또 뭐가 더 좋을까 계속해서 문장을 고치고 또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거든요. 네. 잠시 후 나는 밖으로 나와 병원을 떠나 빗속을 걸어 호텔로 돌아왔다. 이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번을 고치고 그래요? 뭐 네. 별 문장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우리가 듣기에는 네. 별거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이제 이 책을 쭉 읽어보다 보면 아. 왜 비가 나오고 이 문장이 뭐 무엇을 함축하느냐 이게 딱 그게 보여지죠. 뭔데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네. 정말 그 부인과 아기가 이제 차갑게 누워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이 병원이라는 것들에서 이제 희망을 봐야 되는데 이 병원은 결국 나에게 뭐가 됩니까? 절망과 슬픔과 좌절을 안겨준 장소가 됐죠. 그래서 이 병원을 떠난단 말이죠. 그 떠나서 근데 갈 데가 어디 있냐? 바로 그 병원에 있는 자기가 임시로 묵는 호텔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호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떠돌이들의 나그네들이 하룻밤 쉬어가는 곳이지 이것은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집은 아니잖아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병원이든 호텔이든 더 이상 이제 어디든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이탈리아를 미국에서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 미국을 떠나서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전쟁에 말려가지고 군인으로 갔다가 내가 소속된 이탈리아 군대에서 너 근무지 이탈했으니까 바로 적결 처분하겠다. 그래서 도망을 치고 그래서 다시 사랑한 여인과의 어떤 이 지상에서의 방한칸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이를 놓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이렇게 애를 낳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 때도 이제 더 이상 나는 갈 데가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와 그날 밤 호텔로 들어가서 네. 잠이 왔으려나. 자살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또 어떤 판본에 보면 네. 호텔로 들어와서 딴 여자 좀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정영진스러운 생각이다. 호텔로 들어와서. 아니 본래 여기는 그렇게 나와요. 이 캐서린 버클리를 처음에 만날 때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만나거든요. 그냥 네네네. 적당히 하룻밤 뭐 잘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캐서린 버클리가 이제 뺨을 때려요.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영화에 보면 정말 이 뺨을
너무 세게 때려요. 그래서 와 우리 보는 우리가 아유 너무 세게 때린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랑이 진짜 이제 짙어지는 거죠. 정말 그래. 네. 나와 앉아준 여자가 생각나는 법이지. 맞지 않아요, 남자들? 무슨 소리예요, 정변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네. 캐슬 버클리 만나기 전에는 네. 이제 이 사람이 그냥 흔히 말하는 그 뭐 일종의 사창가의 여인들과 매일 하룻밤 의미 없이 이 전쟁 때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매일 뭐 그냥 의미 없이 돈뿌리 가면서 만나고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눈을 떠보니 웬 모르는 여자가. 이름 모를 여자가 옆에 누워 있고 그런 묘한 흥분과 그리고 다음날 실갱이 하는 거 돈을 얼마 더 달라 마라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와요. 그런 정말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 차에 근데 캐서린 버클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항상 두려워하거든요. 인생이란 것은 해밍웨이를. 네, 해밍웨이의 어떤 해밍웨이가요? 세계관이 인생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사람 그 이 책 중에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인지 다른 책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세계라는 것은 망치와 같다 이거죠. 못이 튀어나오면 그 망치는 반드시 그 못을 때려가지고 그 못을 제거해 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인간이 항상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려도 세계는 인간을 파멸시켜 버린다. 이 사람은 결국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이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내가 뭔가 삶의 길을 만들려고 해도 세계는 반드시 덫을 놓아가지고 사람을 결국은 파멸시킨다. 이게 해밍웨이의 어떤 기본 인식 같아요. 이런 비극적인 좀 세계관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왜 노인과 바다나 이런 거 보면은 그것도 비극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담고 네, 있나요? 노인과 바다. 네, 그런 거 보면 되게 뭔가 막 자연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뭔가 인간의 그런 거를 막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그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노인과 바다는 오히려 좀 확장돼 가는 거죠. 그 노인과 바다에 그 나오죠. 노인 산티아고 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네. 다만 인간은 파멸하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파멸할 수 있다. 파멸하는 거죠. 세계에 의해서. 세계의 어떤 가혹한 운명의 힘 앞에서 파멸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파멸을 당할지언정 패배하진 않는다. 그리고 그 며칠 얼마입니까? 아주 오랜 동안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그리고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잡은 고기를 항으로 다시 귀향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상해 공격을 받고 정말 뼈만 남은 그 고기를 가지고 오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건 파멸한 거죠. 뭐 그렇지만 이제 산티아고 노인은 어떻게 보면 즐겁게 눈을 감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사실은 지금은 좀 비극적인 대응에 깔렸죠. 인간은 아무리 용을 써봤자 결국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헨리는 자기 어떤 그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자 군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군대에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다시 전쟁터에 갔죠. 근데 퇴각을 하는 부대에서 정말 운 나쁘게 퇴각을 하다가 부대하고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군대에서는 야 이후야를 막론하고 너는 그 근무지 이탈을 했다. 지금 소속 부대를 떠났으니까 바로 적결처분 총살을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뛰든단 말이에요. 강으로 강을 뛰들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서 그런 나중에 이야기 나옵니다. 강이라는 게 다시 재생, 새롭게 이제 네. 자기 자신이 살아나고 또 나중에 이제 이태리에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스위스 가기 위한 호수에 보트를 밤새 져가지고 가잖아요. 다시 그 물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 결국 문제로 정말 생리적인 운명의 덫으로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자기가 죽지 왜 여자를 죽였을까? 얘기가. 어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들 슬프잖아요. 그런가? 아니 이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여자랑 아이를 죽여야 더 슬프다는 게. 아니,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 주인공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니죠. 아빠 없고 남편 없이 살아가는 미망인과 아이가 더 슬프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해밍웨이식 그 사고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여자와 애는 안 죽이잖아요.
금기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정영진 씨만 죽여요 자꾸 여자랑 아이들. 아주 근데 이제 죽여줍니다. 여기는 진짜 비극인 거죠. 여기서 여자와 애를 죽였으니까. 맞아. 네. 여자랑 아이는 잘 안 죽여. 희생해도 남자가 네. 저거 하지. 네. 전쟁터에서도 남자가 죽고. 그런데 이제 막판에 비가 내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비라는 게 여기는 뭐 말 돌린다. 그만 죽여 이제. 뭘 자꾸 죽여. 뭐 비라는 게 사실 여기서는 일종의 어떤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환기시키려고. 네, 그렇죠. 문학에서 객관적 상관물인데 음. 이게 자기의 어떤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는 좀 이게 좀 재미가 없잖아요. 내 슬프다 이런 걸. 하수들이지, 하수들. 예. 그래서 이제 엘리오트라는 황무지의 그 시인이 말했는데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면 내가 슬프다고 생각하는 이런 정서를 어떤 외부의 사물이라든지 어떤 네. 존재에 빌려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객관적 상관물인데 비야말로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든지 어두움 이런 상징이죠. 비는 사실 뭐 황무지 이런 시에서는 아주 좋은 표현이잖아요. 비가 내려 가지고 이제 결국 새 생명을 끼우는데 네. 여기서 비는 비가 내리자마자 콜레라가 퍼져가 수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시작을 맞아. 하거든요. 처음부터 안 좋은 의미였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과 애가 죽는데 비가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라는 게 결국 죽음의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죠. 객관적 상관물. 상관물. 네. 이런 거 하나씩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한 번씩 써먹는 거죠. 실생활에선 잘 안 써먹을. 야, 근데 이런 거 실생활에서 써먹으면 사람들이 멍미 이러지. 아니, 약간 나중에 좀 그럴 수는 있네. 아이들 문학 교육 그 공부 가르칠 때 그쵸. 새야새야 맞아. 파랑새야 문학 뭐 이런 시간에 게 있잖아요. 들어갔을 법한. 그렇죠. 그리고 새야새야 파랑새야 뭐 녹두꽃이라든지 파랑새에 자기 감정을 의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자기의 슬픈 감정을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사실은 이 해명의 특징이 이렇게 슬픈 거를 절대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아예 이런 비라든지 이런 걸로 하지 슬프다 이런 말 안 한단 그런 말이죠. 감정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는다. 그 비가 쏟아진단 말이죠. 남자니까. 내 마음에 내 가슴 속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걸 저 밖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걸로. 남자 놀면 그렇죠.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드보일드 문체? 네, 맞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뭐예요 그것도? 하드보일드? 네. 하드보일드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몰라서 봤더니 네. 정박님도 모르는 걸 우리 마도님이 막 공부해가지고 오셔. 계란을 삶을 네, 완숙이죠. 네, 완숙. 정박님이 아시네요. 완숙된 거를 하드보일드라고 네, 표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딱딱하다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는 딱딱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 감정을 별로 안 드는 비정하고 뭐 이런 탐정 소설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렇죠. 하드보일드. 예. 그러니까 해밍웨이 말로 이제 그런 하드보일드 문체의 하드보일드 어떤 대표를 문체.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 저번에 공자 완숙 문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그래요. 완숙. 그렇죠. 하드보일드 완숙인데 막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공자에 논어 우리 그 저번에 했지 않습니까? 논어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A 불상이다, A 불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슬퍼하되 너무 지나치지 마라. 불상 너무 슬퍼해가지고 그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A 불비 슬퍼하더라도 표현하지 마라. 너무 슬프다고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라. 사실 하드보일드 문체는 그런 거 아닌가. 오히려 감정을 우리 오히려 감정할 때 막 꺼이꺼이 울고 이런 거보다 어떨 때 보면 딱 진짜 극도로 침묵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더 슬픔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해밍웨이는 잘 구사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여튼 해밍웨이 씨가 상남자는 상남자인 것 같아요. 보면. 절대 울지 않는다. 약간 나랑 좀 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끝에 이제 그 여성분과 네. 아이가 죽는 결말, 아주 그 비극적 결말이 나오는데. 형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 결말. 근데 그 결말에 대해서도 약간 좀 우리 정민현처럼 불만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해밍웨이가 조금 여성들을 전체적으로 소설 내에서 관통할 때도 보면 좀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혹은 뭐 성적으로만 그냥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또 하거든요. 이퀄리스트 아니셨습니까? 해밍웨이랑 일맥상통하시네요. 언제 정영진 뵙기 씨. 통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쪽이 좀 돈이 되는 것 같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해밍웨이가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입니까? 거기 보면 해밍웨이 이상적 여성상 이런 게 나오는데 이상적 여성상.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오죠. 가슴이 크고 아 가슴 커야 돼. 그거는 여자의 전제 조건이죠. 뭐 아랫배가 아주 팽팽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아주 아. 아주 육감적인 여성 이렇게 나오죠. 아주 육감적인 여성. 빅 브레스트 앤 타이니 타이니는 그냥 글래머를 좋아한다. 이거. 글래머를 그래, 좋아한다. 글래머를 좋아한다. 네. 베이글. 글래머가 본래 이게 마법 같은 뜻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글래머러스하다는 게 마법이요? 네, 마법이라는 뜻도 들어있다고. 아. 들었는데요. 그래요? 몸에 마법을 부린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 몸에 마법이 걸리든가. 그러니까 이게 해밍웨이가 결국 이거 보면 이 무게 자릿수라 보면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고독한 남자의 세계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뭐 이제 애도 없고 부인도 없고 이 세상은 정말 고독하게 나 혼자 비 맞아가면서 쓸쓸하게 저 호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남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해밍웨이의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뭔가 여성에 대해서 아주 지금 말씀대로 뭔가 여성은 좀 남성의 쾌락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생식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남자들만의 세계. 해밍웨이 작품집 중에 제목이 남자들만의 세계라는 작품집도 있거든요. 해밍웨이가 마초라고 했던데 이런 마초라는 것들이 미국 어떤 문학이나 미국 영화에서 보여주는 여성 혐오적인 거하고 묘하게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를 어떤 네. 사람들은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우치다 타치로 같은 사람은 미국 문화는 철저하게 여성 혐오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미사전이라고 하는데 미사전이 여성 혐오를 한다 이거죠. 여성을 미소진이. 네, 미소진이. 뭐 영어 잘하시네요. 아, 저는 뭐 그쪽은 이제 완벽하니까요. 여성 혐오 전문가 정영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 방송. 아 진짜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영화를 보면 네. 이제 뭐 물론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네. 좀 이제 미국에서 어떤 흥행을 했다든지 이런 영화의 특징들이 파무파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가 결국은 남자를 고통을 주고 남자를 배신하고 남자를 파멸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여성은 결국은 죽음을 당한다. 이런 구조에 아주 사람들을 그런 영화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트랜스포머 거기도 보면 왜 여자 나가잖아요. 난 이게 여자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죠. 이거 여성 우위 시각 아닌가요? 페미니스트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여성. 페미니스트예요.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민현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뭐 네네. 일반화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바로 그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못된 여자라고 보는데 이 못된 여자가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환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객관적으로 이거 못된 여자, 못된 사람인데 왜 그걸 주체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 혐오를 깔고 있는데 이 여성 혐오를 깐 거를 가지고 오히려 여성의 주체성을 아주 고양하는 주인공으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또 다른 페미니스트의 반박도 네. 많이 받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표적으로 80년대, 파무파탈. 예, 90년대 특히 그 유명했던 사람 있죠. 마이클 더글러스가 관련된 영화들, 장미의 전쟁, 위험한 정사, 원초적 본능, 폭로 이런 영화들 보면 대부분 정말 못된 여자가 등장해서 사람들 정말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원초적 본능 충격적이었죠. 샤론 스톤. 네. 네. 그 양반이 이제 원초적 본능에서 다리 꼬면서. 그렇죠. 이제 다리 쫙 꼬는 그 장면에서 남자들이 이제 팝콘 먹다가 목에 이제 사례가 들리죠. 근데 이제 배드씬에 가면 봤어요 그 영화? 안 봤어요. 안 봤어. 네, 너무 옛날 영화여가지고. 그거 정말 그때 재밌어요. 잘 90년대 만들었어요. 초반에 그 뭐 베이직 인스팅트라고 그 여성분 주변에서 살인 사건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그 얼음 깨는 속옷 있잖아요. 네네네네. 정 뭔지 같은 알죠? 네, 거. 정 같은 거. 네네네. 그걸 이제 침대 밑에 항상 놓고 있어요. 오 마이. 그래서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그걸로 그냥 미친 듯이 내리찍 난자를 하는 거죠. 막 네. 내리찍는 거죠. 그냥 사방팔방으로. 와, 그건 정말 그걸 샤론 스톤이 해요? 그걸 하는 걸로 나오죠. 그 양반이 그 영화 나오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 영화 다음이 아마 토탈 리콜이었나요? 그랬을 겁니다. 네. 그 영화도 토탈리콜은 그 전인가요? 80년대. 아, 그죠. 근데 네. 그거 그거 다음에 이제 전인가? 그 감독이랑 다시 또 찍은 마이클 버호벤 감독인가 막
네, 맞아요. 네, 뭐 네. 그래 풀보벤. 폴보벤. 그래서 하여튼 그 토탈리콜에서도 네. 약간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아름답고 매혹적인데 네. 그 남편인 아놀드 슈와제네거를 네. 죽이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음. 그렇게 가슴이 또 발사되고. 아니 근데 사실 그 지금 원초적 본능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지금 네, 말하는 네. 두 가지 장면 있잖아요. 이게 침대에서 네. 그 갑자기 막 그 음. 이제 남자를 난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치조를 받는 장면에서 갑자기 담배를 피울 때 다리를 꼬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흰 옷 입고 맞나요? 그렇죠. 흰 그러니까 원피스. 그렇죠. 그게 안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을 안 입은 거죠. 그 장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뭔가 전복됐다는 느낌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남자의 시선으로 여자를 관음증적으로 바라봤는데, 이거 이 여자가 지금 자기를 도발하고, 그러니까 조롱하는 느낌을 그 가지고. 카리스마까지 느껴지고 약간 압도된다라는 느낌까지 밖에 나오죠. 그 소리가 나. 물 이렇게 침 꼴깍 넘어가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막 효과음으로 들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여성 혐오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서부극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로 이 여성 혐오가 시작된 장르가 서부극이에요. 서부극이요? 미국 서부극. 서부극이면은 그거 저기 카우보이? 그렇죠. 그게 카우보이 서부극인가? 맞습니다. 네. 그게 왜 여성 혐오가 있죠? 그게 왜 여성 혐오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최초로 할리우드 서부극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영화냐면 제목을 까먹었는데 두 명의 카우보이가 있어요. 아주 사이 좋은 카우보이가 있는데 어떤 목장주 딸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가 서로 딸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니까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별것도 아닌데 우리 사이가 나빠지면 되겠니 해갖고 그 여자를 결국 둘 다 에이 버리자 이렇게 되고 그 여자는 별 볼 없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고 그러면서 남자 둘이는 우정을 회복해갖고 낄낄낄 웃으면서 저 봐 여자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다시 우정을 회복한다. 이게 가장 최초의 서부극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서부극들이 대체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극에서 보면 여자는 항상 해서 잡는 거예요. 로프 잡는 마치 가축처럼. 묘하게 진짜 기분이 나쁘네요. 예, 그러니까 여성 혐오적인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서부극들이 계속해서 제작되고 계속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느냐? 그거에는 결국은 깊은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냐? 근본적으로 이제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큰 상처를 입잖아요. 큰 네. 상처를 입고 큰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슬픔을 느끼면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을 하는 거야. 너는 아무리 돈 벌어봤자 비천한 신분이고 미천한 집안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사를 꾸며내기 시작한 거죠. 본래 우리 집안은 멧돼조 할아버지가 참 진짜 유명한 분이었는데 박해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게 자식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결국 내가 성공을 하게 된 거는 그 조상의 유전자가 흘렀기 때문에 나는 결국 이 온갖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내가 마치 모세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결국 내 나라를 다시 내 왕국을 찾아서 건설했다. 이런 코드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치유가 되고 보상이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서부극이 뭐냐니까 당시 미국에서 이제 17세기부터 서부로 많이 진출했지 않습니까? 17세기 말부터 서부로 진출하면서 한 200년간 서부 대진출이 19세기 말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서부로 함부로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무법천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안관 영화를 보면 여자가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성비가 여자 하나에 남자 40이었다는 거예요. 1대 40인 거죠. 1대 40. 그러면 수많은 남자가 자기 DNA를 전달할 기회조차 못 얻고 그 여자하고 살려면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네. 그런 얼마나 많은 숱한 노총각들이 결국 한번 제대로 그 수많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200년간 그런 역사가 된 거예요. 서부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사를 경쟁해서 결국 그 DNA를 전달 기회를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온이 된 거예요. 떠도는 넋이 된 거죠. 떠도는 넋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그렇죠. 변질된 거.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우리가 애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체다 다출의 이야기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어떤 사회든지 죽은 이를 애도하지 않으면 죽은 이는 반드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뭔가 해를 끼친다라는 관념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우리가 지금도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형 재난 사고로 한 사람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거죠. 사실 죽은 일 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공동체의 합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서부극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서부극의 스토리 항상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 별 거 없다. 남자 요정이 최고다. 여자가 고른 남자는 정말 별 볼 일 없다. 여자는 항상 이상한 남자만 고른다. 그리고 진짜 남자는 여자를 선택받지 않고 그냥 혼자 슬슬이 생을 마친다. 이런 어떤 그 서사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의 삶은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니었어라고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성을 좀 그렇죠. 이렇게 표현. 그 혐오하는 분위기가.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니까 그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이제 저는 우리나라 그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좀 잘못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거나 막 증오하는 이런 감정을 우리는 혐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미소지니는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여성을 좀 대상화한다든지 성적 대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막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걸 번역을 할 때 이상하게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써갖고 자칫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난 여성을 전혀 싫어하지 않는데 왜 자꾸 여성 혐오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들이 이건 좀 번역을 잘못한 책임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성 혐오랑 좀 다른 의미가 미소지니엔 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내가 그 천병입니다. 왜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남자 여자끼리. 그 싸움 말리다가 봐봐 여기 싸움 나잖아? 그럼 말리는 사람이 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얻어 터졌던 겁니다, 사실은. 이게 네. 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 그건 진짜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네. 여튼 뭐 결국 그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미소지니의 관점을 필로지니로 바꾸면 필로지니는 이제 여성 혐오의 반대 그러니까 미소지니 반대말이잖아요. 그 필로라는 게 좋다는 뜻이니까 뭐 그럼 여성 혐오라기보다 혐오는 좀 더 너무 극적인 표현이니까 네네네. 여성을 약간 기피한다. 여성에 좀 거리를 둔다. 그렇죠. 이 정도로 여성 좀 약간 탈여성적인 뭐 그런 식으로 탈 여성 좋다. 뭐 그런 식으로 탈 여성 정도가 괜찮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러니까 항상 그 서부극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어떤 아주 남자들만의 통일된 안정된 세계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만 흔들어 버리는구나. 그러면 집단의 통일이 깨지잖아요. 서로 이 여자를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야 우리 다 함께 딱 결론 내리자. 여자 버리자. 저 여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지금부터 우리 아니다. 버리고 그다음에 하하 웃고 나서 자 우리끼리 다시 우리 우정을 회복하자. 요즘도 그래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도? 그 브로크백 마운틴 같은 경우도 결국 보면 동성애 카우보이 어떤 그런 것들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재생산되는 거 아닌가. 결국 진정한 세계는 남성의 어떤 그 호모섹슈얼한 세계다. 이런 식의 느낌을 준다는 거죠. 지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하고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스필버그 네. 영화들 보면은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 심지어 같은 편인데도 네. 그 여자들은 사실 약간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거든요. 민폐. 그치. 뭐 네. 막 갑자기 막 네. 그 나타나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방해되고. 그러니까 걔네들 살리려고 남자들이 다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네. 좀 있죠. 구하러 갔다가 네. 그런 잡히고. 것들이 좀 많이 있었었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런 어떤 그 서부극의 전통과 관련해서 보면 해밍웨이의 결국 무기여 자리스라도 그런 일종의 고독한 남성을 위한 일종의 진홍곡이다. 그걸 영혼을 달래준다. 남자는 본래 이렇게 고독해도 어쩔 수 없다. 그걸 묵묵히 참고 견뎌가야 된다. 이런 어떤 전통과 연결되니까 지금도 해밍웨이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남자들만의 세계라는 거죠. 그 남성 전통의 어떤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배어 있고 서부 출신도 아니면서.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공간을 떠나서 항상 사람들은 작가들은 특히나 묘하게 어떤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영매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무당인 거죠. 전통과 역사에 연결돼 가지고 이런 어떤 정서들을 다시 끌어내 주는 거죠. 무당이 마치 망자의 어떤 혼을 불러 가지고 다시 어떤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주듯이 그런 느낌을. 그래서 해밍웨이 같은 경우도 항상 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항상 그러니까 이게 흥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해밍웨이가 네. 항상 흥분 상태로. 그러니까 항상 막 그 흔히 말하는 공격적인 테스토스테론이 넘쳐 흐르는 사람인 거죠. 그 맨날 싸움하고 복싱하고 계속 뭐 그냥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삶은 동사다 이거죠. 삶은 움직여야 되지. 삶은 고정된 순간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무기여 자리 거라가 책이 두껍습니까? 무게 자리 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00페이지 정도. 아, 그렇게? 네. 아주 길진 않네요. 네. 근데 왜 안 읽었을까 우리는? 이 정도면 읽어도 되는데. 저도 이 녹음 때문에 아, 읽으셨어요? 급하게 읽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한 4일 정도 뭐 일을 하면서 하고 막 하려고 하니까 한 4일 네. 정도. 집중해서 읽으면 하루면 읽겠네요. 하루 그죠? 밤새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네. 한 번쯤 읽어보세요. 네. 그죠. 읽어보시고. 뭐 혹시 이 책을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 혹은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도 읽으시면서 어떤 걸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까? 예를 들면 뭐 지금의 정세 혹은 뭐 남녀 문제 뭐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고려하면서 읽으면 더 좀 도움이 될까 하는 팁을 좀 참 주신다면 어려운 질문이네요. 갑자기. 그렇습니까? 근데 TV에서 꼭 나오는 마지막 질문. 그렇지. 한번 해줘야지. 근데 이제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스라 이 작품을 보면 네. 네. 결국 뭐 우리가 내용이나 여러 가지 형식의 문제도 있고 있지만 결국 해밍웨이라는 사람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밍웨이는 기본적으로 천재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매일 규칙적으로 글을 쓰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규칙적으로 글을 쓰고 그런 걸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자기 삶을 딱 완성을 하고 이 사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해밍웨이 관련된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영웅은 스스로를 창조하고 요즘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셀럽은 지금 현대에서 미디어가 창조하는데 해밍웨이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창조해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와의 갈등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반항으로 하다가 그냥 문제가 되죠. 맥없이 끝나 버리잖아요. 근데 해밍웨이는 그 반항을 글쓰기로 승화시켜가지고 사실은 부모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기독교 열심히 멋지다. 종교를 믿어서 너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를 거부하고 그냥 자기가 재밌다고 믿는 것들, 흥분된 삶을 찾아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어가지고 어떤 모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위험을 절대로 그렇게 굴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해밍웨이한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가 인생을 최고로 활용하는 해밍웨이 방식이 뭐냐 이러니까 네. 절대 흥분거리를 찾아다니지 마라. 흥분거리가 찾아오게 만들어라. 너가 나 흥분 어디 하고 싶어 이러가 어디 다 돌아다니지 말고 흥분할 수 있도록 그게 찾아오게 만들어라. 근데 그건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항상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려고 항상 해라. 글쓰기라는 거는 이 사람에게는 자기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행동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행동의 어떤 미덕을 보여준 사람이 해밍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행동은 진짜 해야 돼요. 네, 우리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고민들 좌고우면 많이 하는데 맞아. 장구 끝에 악수 둔다고 맞아요. 생각만 해서는 좋은 답이 안 나옵니다.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두 개 중에 막 고민하는데 그거 할 시간에 일단 뭐라도 한번 해보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그러니까 뭐 그게 설령 뭐 좋지 않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는 거고.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나으니까. 그래서 빨리 이 여자냐 저 여자냐 고민하지 마시고 대시부터 일단 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책 방송인데 책을 읽어라고 얘기해야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아이 정말. 해밍웨이는 정말 4번의 결혼과 1번의 자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압축적으로 인생을 하면. 그리고 4번의 결혼이지만 아마 만난 여성분은 곱하기 10쯤 될 거예요. 네. 그런 곱하기 100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글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한참 글이 좀 써질 뻔했는데 멀었어요. 아직. 요즘 글이 안 써져. 이 사랑을 최고로 하셔야지 좋은 글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모험도 좀 하시고 뭐 하다가 실패하면 뭐 물론 뭐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너무 모험이 없는 시대라. 맞아요.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마크 트웨인 할 때 아마 맞아요. 모험 좀 하시라는 말씀을 했는데 워낙 뭐 우리 사회가 좀 위험 요소들이 많기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해밍웨이가 저 한참 뭐 뛰어다니던 뭐 1910년대 한 100년 전보다는 훨씬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한 번씩 뛰어드시고 행해보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씀하니까 결국 누가 그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의 가장 네. 원칙 중에 하나가 규칙도 있어야 되지만 운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이게 운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게임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운의 요소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사실은 스릴이 있고 해밍웨이처럼 좀 행동하는 삶이 완성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 인생은 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운칠기삼이 아니고 운빨이야. 다 전부 다 운칠복삼. 네. 운칠복삼. 다 운이야. 자, 일당백 저희 28번째 책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으라. 이스라? 아유 끝엔 또 제대로 해드려야 되니까. 예. 요즘 또 이스라로 많이 나온대요. 예. 이름부터 참 재밌는 사연이 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29번째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죠. 4월 23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바로 네. 월요일 오후 2시 반. 네. 저희 서울 광화문 광장에 오시면 우리 정박님 그리고 마도님 그리고 정민여와 제가 함께 일당백을 많은 분들 앞에서 어쩜 많은 분이 없을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공개된 장소에서. 근데 평일이어가지고 오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일 없는 분들도 적지 않으니까요. 아 그래요? 한 번씩 놀러 오시면 네. 광화문에서 저희 녹음하는 거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료와 관련돼서 공지 하나 또 더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 같이 자, 최신 올라온 것은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로 기존과 같이 공개를 하고 네. 지난 회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적으로 한번 유료화를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신 거부터 유료화해라 뭐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저희 4명이 단 댓글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저 봐. 혼자 달았어요. 네, 저희가 일단 하여튼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도 또 저희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결정을 해봤고요. 네. 혹시 뭐 많은 분들이 부담된다, 안 되겠다 하시면 저희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딘에서 역사 권력 인간이라는 정박님 책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사은품은 추사 김정희의 굴씨 불암낭취를 족자로 만들어 증정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네. 네. 예, 게시판에도 책을 샀다고 이제 사진 인증샷을 올려주시는데요. 하여튼 일일이 댓글 못 다드려서 죄송하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일일이 다 다셔도 될 것 아니 같은데. 평소에 근데 일일이 달아주시잖아요. 아니 그게 요번에 갑자기 유료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하루 다는 댓글이 제한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죠. 오해하시겠다. 안 그러면 진짜 그래. 섭섭하시겠다. 네, 그래서 뭐 그거 몰랐으면. 하여튼 최대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2개. 세컨 아이디 만드세요. 드루킹 뭐예요? 드루킹 매크로 한번 돌리세요. 자, 저희는 29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